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건강인문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 학기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어서요. 그 강의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이번 학기 하게 될 건강인문학 수업의 내용을 우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건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다 왜 인문학을 붙이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학의 소관사항이고 의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식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학의 영역에만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의 전체 수업의 그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저는 잡아봤어요. 몸의 무늬를 읽어서 삶의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무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의 무늬라고 그러면 몸에 생기는 다양한 패턴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의 패턴이 됐든 간에 또는 어떤 인간적인 심성의 패턴이든 아니면 사회적 관계의 패턴이든 간에 몸에 생기는 무늬를 잘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무늬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삶의 지도를 그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학기 전체의 건강인문학 수업의 스토리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건강이라고 하는 상식, 건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식을 좀 깨보려고 합니다. 상식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사적으로 큰 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식, 지금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상식과는 다른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의 소관사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건강할 주체는 누구죠? 다시 우리들이잖아요. 의학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적인 건강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서양에서는 헬스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은 그 의미를 보면 어원을 보게 되면요, 홀리, 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홀리, 성스럽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힐, 치유된다고 하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건강이라는 우리말, 우리 한자어죠. 건강이라는 이 말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말입니다. 새로 만든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1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죠.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요. 보게 되면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튼튼할 건자에다가 편안할 강자거든요. 그 위에 서양에서 얘기하는 헬스하고 그 의미의 그 외연이 상당히 다르죠. 서양의 헬스는 전체성, 성스러움,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관념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만든 100년 전에 만든 말은 튼튼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튼튼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나라에 기여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저런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젊은이가 거의 없겠지만 아직도 저 표지석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국력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지고 있는 헬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 만든 건강이란 말, 지금도 쓰고 있는 건강이란 말은 상당히 한정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편안한 것만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쯤 돼서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정의를 했죠. 어떻게 정했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차원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양의 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한다면 세계보건기구는 복지의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보장해 줘야 될 것.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강이라는 말은
아주 한정된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튼튼함 또는 편안함 이것만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의학이 과학인가 하는 말입니다. 과학이란 말 자체도요, 사실은 이것도 한 100년밖에 안 된 말이에요. 서양에서 과학,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19세기에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과학이란 말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과학자로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같은 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자연 철학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을 과학이라고 여기는 것은 좀 짧은 거죠. 생각이 짧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하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만, 인생은 짧고 무엇은 길다. 무엇은 길다라고 하는 말에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말은 본래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오는 말이고, 저기서 예술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의술입니다. 테크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 현대어로 옮기면은 아트 앤 사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면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의술은 예술이면서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로부터 알려졌던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 의술이라고 할 때 의자를 보게 되면요, 의자를 살펴보면 안에 그 화살이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몽둥이 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거기다 그 밑에다가 이 무당 술류자 또는 다규자입니다. 이 술류 또는 다규자는 뭐냐면 뭐의 상징이냐면 약의 상징인 것이죠. 술이 가장 오래된 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는 닭을 잡아먹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그 의자하고 그 술유자를 쓴 의자가 있지만 그 밑에 술자 대신에 무당 무자를 쓴 의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쓰입니다. 지금도 옥편에 찾아보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한 상황을 뭔가 치유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제 치유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신적인 치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관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원을 따져보면,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이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할 때의 그 의술이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 그걸 묘사한 것들이 의의 표준이 됐고, 그 기원은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러고요, 동아시아에서는 황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사람들이고, 우리 현대의학의 두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에 얘기할 이야기가 이제 몸의 문의잖아요. 그래서 몸의 문의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예술 작품을 좀 보자고요. 서양의 고대 그리스 예술 작품은 저런 나신상이죠, 주로. 벌거벗은 몸을 주로 보여준다. 서양에서는 사람 몸을 보여줄 때.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절대로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밑에 보신 그림처럼 저런 표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자 인문학이다 하는 겁니다. 과학이지만 또 동시에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일 때는 뭐냐 하면은 몸의 문의를 읽는 학문이죠. 신문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몸신자에다가 문의 문자를 써서. 그다음에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비해서 인문학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에 있어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의인문학은 삶의 문의에 대한 배움이다 이거죠. 삶의 문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푸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사람의 문의에 대한 배움이고 문제풀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신자를 써서 신인문학, 그러니까 몸과 사람의 문의에 대한 배움, 이것이 이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말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100년 전에는 없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없다, 건강은 없다라고 좀 과격하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편안한 거죠. 튼튼하고 편안한 건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년 전쯤에 또는 우리가 근대 국가에서는 저런 필요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21세기에는 저런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의 헬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아주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어원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몸과 사람의 문이다, 그러니까 신인문이다, 뭐 이렇게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지만 뭐 건강이 없다고 제가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건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 건강의 개념을 좀 새롭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럼 건강이 아닌 뭐 어떤 말을, 건강 말고 다른 말을 뭐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의 헬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말을 찾다가 저는 이제 참살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참살이. 이거는 원래 국립국어원이 한참 전에 유행했던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긴 말이거든요. 참살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저는 그 웰빙의 번역어로보다는 건강의 대안적 개념으로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참스럽게 사는 게 참되게 사는 것이거든요. 참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평균 상태,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한 거라면은 참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많은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몸의 무늬 또는 사람의 무늬가 어울려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도 많은 그 무늬들이 있죠.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도 있고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도 있고요. 그런 무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되는 것이 참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무늬를 읽어서 삶의 지도를 그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생이라는 분이 그린 어떤 일러스트레이트인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삶이라는 글자를 썼죠. 이게 어원하고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말도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건강이라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의미의 건강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완벽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삶에 포함되어 있는 참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나 관계 이런 것들, 새로 생겨나는 어떤 그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로 목적입니다. 에드문드 펠레그리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의사이면서 철학자인 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의철학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요.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가장 경험적인 예술이고 또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의학은 과학이고 예술이고 인문학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이라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학은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만 의과대에 가잖아요. 이것도 참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과학을 공부한 사람만 의과대에 가야 되냐는 거죠.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얼마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데거든요. 의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실천적 영역이거든요. 어떤 학문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인문학이 절대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는 앞으로 이 수업 전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암과 삶을 잇는 건강인문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건강인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몸, 사람,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몸살이, 사람살이, 세상살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몸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 그럼 네 번째는 늙어간다는 이야기, 늙어감, 나이듦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는 배움과 삶의 여러 가지 길, 이렇게 해서 13개의 강좌를 쭉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암과 삶을 잇는 건강인문학입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참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살이 인문학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건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암과 삶을 잇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알죠. 몸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는 것과 사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건강인문학 수업을 통해서 몸에 대한 암, 과학일 수도 있고 인문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암,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몸의 은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경로, 삶의 서사,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참살의 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세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들로 구성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기보다는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죠. 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유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요즘에 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에 지금 서울대학이죠. 경성 제국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사또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하면요. 여러 민족들의 혈액형을 조사합니다. 혈액형을 조사해서 그 혈액형의 구성 비율을 봐요. 구성 비율을 봅니다.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죠. 혈액형의 구성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 민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구해요. 구해서 어떻게 뭘 구하냐면 소위 말하는 인종주수라는 걸 구합니다. 인종주수라는 걸 구해서 그 인종주수의 기준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냥 좌대를 해버려요. 조사를 해봤더니 뭐 가장 안 좋은 민족이 뭐 만주인들 이런 민족이고, 그다음에 조선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은 그나마 유럽인과 비슷했다. 뭐 이런 논문을 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본 사람 또는 조선인들이 유럽인에 가깝다고 하는 말을 앞에다 형용사를 뭐라고 붙이냐면 다행히도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인종적인 편견들, 이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들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 당시 생각해도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가려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또는 참사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유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앉아있는 분 있죠? 저분이 이제 김원영이라는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유전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만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까지 특수학교에 다녔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냈던 양반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용기를 내서 일반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서울대학생이 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양반인데요. 제가 옛날에 어떤 다른 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이분을 불러서 특강을 시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학생들로 같은 동년배였어요. 동년배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지만 아주 활달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극복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스스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장애인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에서 근무했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체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리마인드 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원래가 아니라 치과 대학을 졸업한 치과 의사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에 진로를 바꿔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삶의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까 위에 보셨던 저 변호사, 김원영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삶의 경로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스스로 변경해가면서 스스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좀 쑥스럽지만 저 자신의 얘기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었던 사례들을 김원영 변호사가 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 일본인 해부학자의 이야기는 잘못된 이 몸에 대한 잘못된 상식, 잘못된 과학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몸의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몸의 은유라고는 보통 A라고 하는 것을 B에 빗대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은 뭐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은유라고 부르죠. 몸은 뭐다. 대개는 우리는 몸을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몸은 기계다라고 하는 은유를 대부분 우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유가 과연 적절하냐 하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경로입니다. 라이프 코스예요. 라이프 코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로를 바꿔가면서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난 김원영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삶의 그 경로를 개척해 나갔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몸의 경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몸의 경험이라는 게 그런 어떤 실존적인 삶의 경로도 있지만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경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삶의 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몸에 새겨지는 그런 삶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건강 또는 참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몸의 은유.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몸의 은유를 보면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병이 나면 고치러 병원에 가죠. 몸을 고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할 때 나이를 얘기할 때 난 몇 년식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동차가 몇 년에 나온 그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내 태어난 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은유는 상당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은유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을 기계에 비유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죠.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실존이라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유를 완전히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은유가. 따라서 대안적인 은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 오른쪽에 보신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을 정원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몸은 정원이다 라고 하는 대안적인 그런 은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와 몸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와 몸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몸을 가지고 I have my body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좀 모순이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몸하고는 별개의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나는 마음이고 영혼이고 의식이죠. 그거는 내 몸과 관계없는 어떤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물질이고 기계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사유 양식이 우리 수업에 계속 나옵니다만 17세기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생각해낸 그런 사유 양식입니다. 심신 이원론, 몸과 마음을 별개의 존재, 별개의 실체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사유 양식이고 그 사유 양식을 통해서 서양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생각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선과선이라는 곳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연결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 늘어진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I live my body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 소유 관계에서 떠나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 할 때는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담고 있어요. 내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했던 경험들이 내 몸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뭐 예를 들면 학대를 했을 때 그것의 경험,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병에 걸렸다 했을 때 그것이 담겨 있는 거죠, 내 몸속에. 그래서 그 삶이 담긴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체화된 몸이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바로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I am my body입니다. 이건 내 몸이 내 몸이다. 내 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몸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카르트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17세기 유럽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몸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심신평행이죠. 데카르트에서는 심신이원론이었지만 여기서는 심신평행입니다. 몸과 마음은 같은 실체이고요. 같은 실체의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 내가 몸이 변했을 때 어떤 내 마음도 어떤 감정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데카르트의 경우는 그거 전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성이 최고의 주제자가 되고 감성을 억눌러야 되는 그런 게 나온다면 스피노자의 사회에 있어서는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명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좀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